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돈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인데 잘못 사용하면 최대 500까지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7월 21일, 그날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접수를 시작한 바로 그날이죠. 2021년 5차 국민지원금보다 무려 40%나 많은 사람들이 첫날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97만 5천 명이 몰려들었고 무려 1조 2,72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순식간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응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지원금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 쿠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가정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신청 방법 안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키고 동시에 정부가 의도한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월 21일 오전 9시 전국의 수백만 명이 동시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콘서트 티켓팅을 하듯이 말이죠. 행정안전부 서버는 그 순간 폭발적인 트래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97만 5천 명.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3.8%가 단 24시간 만에 움직인 겁니다. 세종시 시민들이 가장 빨랐습니다. 무려 14.81%의 접수율. 왜 세종시가 1등이었을까요? 젊은 공무원들이 많고 디지털에 익숙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서울, 경기, 부산이 따라갔고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디지털 격차의 현실입니다. 534만 5천 명, 전체의 77%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쓰던 카드의 포인트처럼 충전되니까요. 반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바로 추가 혜택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5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접수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제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이렇게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내가 51년생인데 월요일 맞나? 하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일주일 후부터는 모든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가 지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전국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었죠.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는 이런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거라니까 의심 없이 클릭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보니 주소가 조금 달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알아차렸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정부 문자에는 절대 링크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카드사 앱이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서울시민은 서울 전역에서, 경기도민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한을 뒀을까요?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동네 상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전통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이 가게 여기 있었어? 하며 새로운 가게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요. 정부 지원금 덕분인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는 상인 아주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현금으로 바꿀 수 없을까?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민생지원금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불카드를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겠다는 글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가게 주인과 짜고 물건을 사지 않고 결제만 하는 것이죠. 가게는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관련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현금화 같은 단어가 들어간 글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져서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고 그 가게들이 다시 물건을 사들이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1조 2722억 원이 마중물이 되어 더 큰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접수율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통계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높은 장벽이었던 거죠.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은 많은 고령층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가 지급, 본인 확인 필요 등의 문구로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정부 관계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용처 제한도 예상치 못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가게가 가맹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아서 큰 물건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각자의 카드나 상품권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타인 간 양도나 교환도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역시 현금화였습니다. 월세나 대출금 상환 등 현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부정사용 단속 정책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사용이 촉발되면 지급받은 전액을 환수합니다. 40만 원을 받았다면 40만 원 전체를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 가금이 부과됩니다. 즉, 40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의 추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상 사기죄나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향후 모든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다음에 어떤 지원금이 나와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현금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사용 신고를 받고 있으며 카드사와 협력하여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금액이 결제되거나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한 금액이 사용되는 경우 자동으로 촉발됩니다. 이런 실패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원래 목적대로 쓰자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전략은 계획적 소비였습니다. 광주의 한 주부는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30일까지니까 4개월이네요. 매달 10만 원씩 식료품과 생필품에 쓰면 딱 맞겠어요. 그녀는 동네 정육점, 과일 가게, 떡집을 순회하며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동구매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 재료를 사기로 한 겁니다. 각자 쿠폰으로 재료를 나눠서 사고 다 모아서 김장하자. 이 아이디어는 대박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좋아했고 주민들도 저렴하게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쓰기 전략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살 물건들이잖아요. 세제, 화장지, 쌀 같은 거 미리 사두면 되죠. 그는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전략은 선물하기였습니다. 울산의 한 회사원은 부모님 생신, 친구 결혼식 선물을 모두 소비 쿠폰으로 해결했습니다. 현금 주는 것보다 실속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자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제한 많은 쿠폰이라며 불평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쓸만하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팻말이 가게마다 나붙었죠. 특히 전통시장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자 상인들도 변했습니다. 카드 결제기를 새로 설치하고 가격표를 정확히 붙이고 심지어 SNS 마케팅까지 시작한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더라고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1월 30일이라는 시한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2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들은 40만 원을 다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격차였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엔 쓸 데가 없어요 라는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들이 창의적인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소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만들어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이 평균 25% 증가했고 동네 슈퍼마켓은 2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점포들이 이번 기회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14.81%로 가장 높은 접수율을 보인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77%가 신용 체크카드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학습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자체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1조 2,722억 원의 직접 지원이 승수 효과를 일으켜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셋째, 비대면 결제 문화 확산으로 상거래 디지털화가 촉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화 시도가 계속 촉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부정 사용이 촉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하게 사용한 민생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40만 원을 받았다면 40만 원 전체를 토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환수 금액의 최대 500까지 제재부 가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40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면 원금 40만 원에 제재부 가금 20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만 원 때문에 240만 원을 잃는 셈이죠.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보조금법 제31조 2에 의해 향후 5년간 모든 정부 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 지원금이 나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가맹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 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고 향후 재등록도 금지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사업 자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적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사용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추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선별적 지원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해진 용도와 지역 내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이 정책이 추구하는 경제 회복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11월 30일 이전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정 사용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진정한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합니다.